1도 중국이 히토류, 2도 중국이 알파 오메가 히토류에 관한 한 중국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자원 빈국이라고 자꾸 하잖아요. 혹시 예. 히토류도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있는 건 맞습니다.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 히토류가 예.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KBS 여기 신관에서 네. 신관에서 차로 1시간 반만 가도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묻힌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사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쓸 카드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 카드를 쓸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원을 무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전략자원 전쟁 측면에서 좀 양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제전략자원연구원 김동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히토류. 뭐 이 히자가 들어가니까 예. 굉장히 어쨌든 희귀한가 봅니다. 근데 희귀하다 아니다조차도 사실은 지금 이 다른 얘기를 매번 들어서 좀 헷갈리는데 예. 이 히토류란 이름하고 다르게 지구상에 드문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정확하게 좀 말씀하셨는데 이 히토류 원소가 17개거든요. 이 중에 이제 각각 따로따로 놓고 보면 어떤 건 매장량이 많고 어떤 건 매장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8번 세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연이나 구리처럼 그 매장량이 희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61번 프로메튬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지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연계에는 없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뭐 입자가속기 같은 곳에서 우리가 방사능을 자세히 살펴봐야 잠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61번 프로메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름처럼 그렇게 희귀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좀 평범한 수준입니다. 네. 왜 이름이 이렇게 됐냐면 18세기 말에 이게 최초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분리 탐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요. 그 과학자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하도 추출할 때 힘들어가지고 이게 적구나 해서 그때 당시에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원소기호 66번 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데 이게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정말 중요하신 지적이신데 지금 이 히토류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66번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17개 원소 중에서 산업적으로 수요가 많은 게 있거든요. 이제 특히 자석 만들 때 히토류 원소 서너 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히토류의 43%가 히토류 자석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이 비율이 2027년, 8년 되면 7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는 자석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열에 약해가지고 60에서 80도만 돼도 자력이 줄어들어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차를 몰고 있는데 전기차는 엔진 대신 모터로 돌아가거든요. 모터에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60에서 80도만 돼도 자석이 자력이 줄면 큰일 나겠죠. 네. 상품으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66번 있잖아요. 그걸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넣어주면 60에서 80도에서 자력이 줄던 게 점점 올라갑니다. 100도, 110도, 150도, 200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어줄수록 네. 이 디스프로슘이 마법의 물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중히토류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국밖에 생산 안 해요. 지금 현재 중국밖에 생산 안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이구. 물론 뭐 미얀마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건 역시 중국 업체가 생산하다 보니까 모든 걸 중국에서 컨트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게 가장 큰 히토류 공급망에서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급망을 쥐고 있으면 전기차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진짜 뭔가 이 히토류 지배력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진짜로 뭔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변수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큰 무기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상무장관 방문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디커플링 안 하겠다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자원 분야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이 이 자원을 중국 땅에 다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 어떻게 이걸 다 지배하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만 중국이 강점을 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련소 때문입니다. 재련. 자, 우리가 히토류 광석을 캐잖아요. 네. 그럼 이걸 우리가 성광이라고 해서 뭐 맥석이라든지 불순물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전광이 되는데 이 전광이 재련소로 가져가지고 이 재련소에서 뭘 하냐면 순도를 99%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원소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련 과정에서 진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정말 굉장한
오염물질, 독성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이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중국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감수하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점 때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중국이란 나라도 결국은 이 독성물질을 피할 수는 없는 건데 정제 시스템이 잘 되는 건지 에라 환경오염 따위 우리가 신경 쓸 줄 알아? 이런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네, 중국이 80년대부터 히토류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 했습니다만 90년대까지 굉장히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정부에서 환경법도 제정하고 수질, 공기, 토양 다 제정을 했습니다. 이걸 지키라고. 근데 중국 업체에서 이걸 지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걸 다 지키면 가격이 너무 높아져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산업적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제 시스템은 있습니다만은 그걸 잘 가동하지 않고 그걸 감수하면서 오염을 감수하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 캐나다 이후에서 친환경공법의 제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소량이고요. 대량으로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 중국이 환경 오염을 시키면 중국 영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이 강 따라서 바다로 내려가고 전 세계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좀 국제적으로 뭐 제재를 한다든가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값싼 전기차도 좋지만 우리가 지구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국제 규제가 있나요? 예, 물론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콩고의 분쟁 광물처럼 우리가 유엔이나 EU 또 그다음에 미국에서 분쟁 광물 그러니까 탄탈륨, 코발트, 뭐 금 이런 걸 규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히토류도 해야 되는데 아동 노동 문제도 있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제 정치라는 게 대국을 압박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가장 이득 보는 게 누구냐면 중국도 이득을 보지만 생산하면서 우리나라나 서방 국가들 다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제재까지는 어렵고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과거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커트제를 도입했어요. 네. 2010년, 11년에. 그러니까 연간 3만 5천 톤 이상은 수출 안 한다 이래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5천 톤을 줄였어요. 올해 한 해 3만 톤만 수출하겠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EU, 미국, 일본이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의 수출 커터는 이거 WTO 위반이다. 그래서 제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 뭐 치고받고 하다가 2년 후에 어디가 성소를 했냐면 미국, 일본, EU가 성소를 해가지고 중국이 수출 커트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은 오히려 수출을 더 많이 하라고 독려하고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뭐 환경오염, 인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 현실은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안 지키면 너 수출하지 마 이렇게 제재할 상황이 아니라 거꾸로 야 그런 거 무시하고 빨리 수출하라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 근데 그러면 궁금해진 건 재련할 때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채굴할 때는 괜찮은 건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재련할 때 가장 심각하긴 하지만 또 채굴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분진하고 대량 오염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광석을 깨면 분진이 발생하는데 그 분진 성분 중에서 토륨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토륨이 또 붕괴할 때 방사성 핵종인 토론이 나옵니다. 이게 또 공기 중에 농도가 높아지면서 일하는 종사자나 그다음에 뭐 가까운 타운을 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광산인 바이위너보 광산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 바이위너보 시티 가면 토륨이 토양에 몇십 센치 시트를 다 깔았어요. 그걸 마시고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겠습니까?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이조차도 꽤 오래된 자료들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에는 어떤 조사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심했는데 지금은 더 쌓였겠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IAEA 자료 보면 10cm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도시 전체 토양에 깔렸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우물을 오염시켜가지고 뭐 주민들 중에 40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뭐 치아를 잃거나 뭐 작물이 다 죽거나 뭐 농작물이 다 폐사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보고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심각하네요. 이게 지금 미얀마 말씀하셨는데 뭐 미얀마, 라오스 이런데 해외 히토류 광산 개발까지도 지금 현재 중국이 새로운 광산도 이것도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예. 중히토류 아까 66번 있지 않습니까? 그 66번 디스프로슘이나 65번 뭐 터뷴이나 이런 건 미래를 위해 아끼고 싶은 거죠. 그 대신 이 중국의 중히토류가 어디에 있냐면 다 남반부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남반부는 곧 라오스하고 미얀마하고 국경 근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서 미얀마에서 캐는 겁니다. 아예 수탈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미얀마는 히토류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외부에서 중국이 미얀마에서 히토류를 얼마나 훔쳐가듯이 가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18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냐면 그 미얀마 북부 카친주라고 있습니다. 쿤네양이라는 그 마을에서 그 다리가 무너졌어요. 왜 다리가 무너졌냐면 중국에서 히토리를 워낙 많이 싣고 가다가 트럭이 무거워가지고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트럭하고 같이. 그게 미얀마 내부에서 알려지고 미얀마 타임즈에 또 소개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국가 기자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퍼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의 무료로 수탈이죠. 그냥. 2018년이면 지금 정권도 아니었던 때인데 그렇습니다. 전 정권은 맞습니다. 나름 뭐 친미 정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도 그랬단 예,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주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중앙 정부의 힘이 뻗치지 않는 곳이고요. 북부 카친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구 파가는 것이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라오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히토류를 생산하냐면 중히토류 같은 경우는 산에다가 파이프를 수천 개 박습니다. 거기다가 산을 때려 부어요. 그럼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또 염산에다가 또 슬러지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가라앉으면 또 건져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채죽을 한 이후에는 그대로 놔두고 또 딴 데로 옮겨가요. 무방 그냥 놔두고. 그럼 이거는 지하수, 강 또 오염시키고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진짜 궁금해지는 게 중국의 히토류 어떻게 보면 독점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경쟁할 그런 나라가 나타나야 우리 입장에서도 좀 더 히토류도 잘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베트남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히토류 공급망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있습니다. 호주거든요. 이 호주에 라이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광산도 갖고 있고 그 귀한 재련소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도 다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라이너스의 문제가 뭐냐면 2012년부터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매년 2만 톤밖에 생산을 못해요. 수요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2만 톤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환경 규제인가요?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요.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이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은 이걸 가지고 하이테크 제품에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라이너스도 제대로 환경 규제를 또 다 지키지도 않아요. 방사성 폐수를 방치하거나 폐기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중국보다는 이제 지키다 보니까 비싼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이걸 사서 쓸 엄두가 안 납니다. 비싸기 때문에. 네. 그다음 또 베트남 우리가 좀 히토류 공급망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어 유사시라는 게 중국과 대만의 충돌 시에 수출이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드처럼 중국이 또 외교적으로 압박해올 수가 있습니다. 히토류 카드를 가지고 히토류 자석을 가지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베트남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는 건 맞는데 딱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중국이 히토류 가격 통제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쥐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베트남산보다 예를 들면 히토류를 계속 싸게 공급하면요. 베트남산은 살아남지 못하죠. 예. 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우리가 2010년 3분기에 히토류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때 전 세계 300여 개의 광산 업체가 히토류 개발한다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국이 히토류 가격을 낮추자 어떻게 되냐면 이 300여 기업 중에 대부분 뭐 폐업하고 인수합병이 대상이 되고 서너 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도 중국이 히토류, 2도 중국이 알파 오메가 히토류에 관한 한 중국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자원 빈국이라고 자꾸 하잖아요. 혹시 예. 히토류도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있는 건 맞습니다.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 히토류가 예.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KBS 여기 신관에서 네. 차로 1시간 반만 가도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묻힌 곳이 있습니다. 오. 강원도 홍천군 두천면 일대에 무려 2,200만 톤 이상의 히토류가 있고요. 네. 그다음 충주 계산군 그러니까 어뢰산 지역에도 1,100만 톤 이상. 어뢰산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가서 샘플도 채취했거든요. 네. 산을 타고. 그 정도면 3,300만 톤이 넘고 또 탐사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우리나라의 히토류 매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예. 아니 우리는 개발을 못 하나요? 환경 그렇습니다. 예, 제일 큰 문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만 뺀다면 네. 우리가 뭐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배수가 많이 나오고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어가지고 토류를 다 희석시켜야 되고 그걸 또 보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예. 근데 우리도 해외 자원 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해외 확보한 히토류 광산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과거에
좀 광물장 공사에서 베트남 그 동파오 광산을 인수하려다가 그때 외환 위기가 터져가지고요. 그때 포기를 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지난 10년간, 12년간은 해외 광산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요. 광물 시대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참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예. 네. 지금이 광물 시대 맞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계속되면서 더 광물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질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것은 뭐 공이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또 기후 변화라든지 뭐 글로벌 워밍 때문에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는데 그 대체할 게 이 광물밖에 없거든요. 광물로서 친환경 우리가 풍력 발전부터 태양광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광물 베이스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유럽도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미 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들은 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물밖에 없는 거죠. 네. 중국이 히토류를 진짜 잠궈버리면 얼마나 타격이 오는지 진짜로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히토류 자석을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 생산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92%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자석을 잠그고 히토류를 잠그면 예를 들면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 다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차 조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히토류 자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이 지금 구축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막 쌀 때 선 주문을 많이 넣긴 한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우리가 요소수 사태하고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그 산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베트남이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독자적인 히토류만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히토류가 뭐 미국에도 많고 뭐 아까 말씀하신 한국에도 많으면 뭐 중국이 진짜로 수출을 뭐 통제하거나 뭐 금지하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개발 시작하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게 늦는 건가요? 어떤 거요? 개발 시기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실제로 뭐 각국이 또는 여러 나라가 뭉쳐가지고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광물 안정을 위해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걸 출범을 시켰거든요. 그럼 한국, 일본, 캐나다, 영국 뭐 웬만한 국가들은 다 서방 선진국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진척이 잘 안 돼요. 재련소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하겠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렇죠. 환경오염이 되니까. 환경오염에다가 이산화탄소 배출 1위잖아요. 여러 가지 오염 물질 나오고 그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잘 안 되고.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심합니다. 중국 의존도가 98%나 됩니다. 히토류 98%를 다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저도 한숨이 납니다만 EU에서 EU 집행위원회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2, 3년 후에는 지금보다 4, 5배 더 사용을 할 텐데 언제까지 중국에 의존할 것이냐. 앞으로 그러니까 집행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튬과 히토류는 석유나 가스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대비하자 해가지고 작년부터 EU에서 자체적으로 히토류 광산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뭐 스웨덴,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루마니아에서 광산 개발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님비 현상 때문에 첫 삽도 못 뜨고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하고 호주가 합작해서 히토류 재련소를 좀 확충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나서서 되냐면 국방부에서 직접 나서서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라이너스라고 호주 생산업체 있죠. 그쪽과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돈을 대는 이유는 자기 나라의 방산업체, 그다음에 군사 무기 만드는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자석이지 민수용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단 하나 기대가 되는 게 2년 전부터 미국하고 EU하고 히토류 공동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유타주에서 생산된 원강을 에스토니아에 재련소가 하나 있어요. 이 재련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 외에는 히토류 재련소가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히토류를 생산했습니다. 이 재련소에서.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원강을 좀 추출해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재련소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산해보자. 러시아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이 두 곳에서 만약에 계획대로 생산된다면 2025년에 한 5,000톤 가량의 히토류 자석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근데 2025년에 글로벌 히토류 자석 수요가 10만 톤이 넘어요. 불증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1%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런 움직임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해가지고요. 어떤 법까지 지금 시행하냐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아예 수출 금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부품, AS까지 금지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히토류 자석을 조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중국 장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장비 고장나면 고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히토류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옥죄는 거죠. 정말 히토류의 중요성이나 또 히토류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대안을 찾는 여러 가지 시도들 또 공급망의 다변화 방안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